국민의 온 관심이 100만 원에 쏠렸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국민의 애간장을 녹이던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발표됐죠. 이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23만 7,652원 이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지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은 또 있습니다. 건보료는 대부분 1,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제대로 반영이 못됐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과적인 지원금 정책은 무엇인지 해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기준점 이게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뭐 축구 경기 한다고 얘기했다가 규칙은 농구 경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책에 지금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빠른 이 아주 이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하고 그다음에 정말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가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두 가지를 다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평성과 형평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데 문제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향후 지금 계획이 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국회에서 추경을 해야 되고 네네. 거기서 또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나 지급을 한다는 속도감에서는 뭐 뒤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관심이 여러 가지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가면 진짜 1,000원 차이로도 100만 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사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보완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걱정이 앞서는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속도감에서도 실패했고 그 대상 적절성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부터. 예. 저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는 이제 긴급성, 두 번째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절차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의 긴급성의 이슈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긴급 재난 뭐 소득 또는 지원금 이런 걸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이게 당사자에게 지불이 되었던 이런 사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제 5월 이제 다시 이제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이걸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긴급성에서 이게 떨어지는 거고요. 네. 더구나 이게 이제 기준에 대한 논란까지 지금 맞붙어서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긴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슈는 처리 비용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 그러니까 보험금에 대한 건강보험금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만 건 정도 됐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이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2배인 한 3억 건이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긴급 재난 소득을 또는 지원금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적인 코스트가 너무 크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 거냐. 예를 들면 뭐 지원금은 뭐 9조입니다만 실질적인 들어가는 어떤 그 코스트 자체가 뭐 5천억이 돼버린다든지 또는 뭐 1조가 돼버리면 사실은 그 코스트 그 어떤 산정 기준 자체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번 절차는 그리고 이번 기준은 조금 문제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최초의 단추를 낄 때 약간 잘못 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 국민의 70%, 하위 70% 가구를 정할 때 아마 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70%를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나왔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하위 20%, 하위 40%는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도 많고 당장 다음 달 하위 20, 하위 40은 바로 돈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복지 지원이 하위 20, 하위 40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추려내는 거에 대한 행정 비용은 거의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40이었다면 실은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위 70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 대상을 추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회의 때 70%를 어떻게 추스리냐.
하고 이제 중위소득 150%가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회의에서 누군가가 왜 소득만으로 하냐? 재산은 어떻게 하냐? 이 정도까지 논란이 나왔으면은 아마 이 하위 70 중위소득 150%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게다가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양육수당 했을 때 소득 하위 90%를 그거 뽑을 때 행정 비용이 거의 1,500억 이상 들었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게 90%가 어려운 그런 대목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첫 번째 나온 중위소득 150%가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빨리 지급은 해야 되겠고의 차선책이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았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저 건보료를 어떻게 더 적합하게 수정하느냐 재단안에 따라 달려 있겠죠. 직장인들 중에 재산을 그렇죠. 어떻게 추스려낼지 또 지역가입자 중에서 이미 2019년에 힘든 분들 뭐 지금 아직 증빙 서류는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네. 그 어려움을 어떻게 또 정부가 추스려낼지 거기에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뭐 행정비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신속하게 처리되기 힘들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선정되는지 선정이 되지 못하는지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맞벌이 가구는 지금 실제로 분리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맞나요? 그럼요. 맞벌이는 생계가 어려워서 맞벌이를 하는 게 뭐 많으신 대다수 네. 분이실 텐데 가시면은 지금 현재 뭐 월소득 뭐 한 400만 원 정도 하면은 지금 뭐 건보료를 뭐 10만 원, 20만 원 좀 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두 분이 하면은 훌쩍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진짜로 일하려고 열심히 생계 때문에 나갔는데 자기는 못 받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처음에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 정책이 코로나 피해를 받은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 추락 방지를 위한 이 경기 부양책으로 가느냐 이 성격을 바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방역 처음에 실패한 게 방역도 잡고 경제도 잡고 외교도 잡는 거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와서 되는데 여기엔 방점을 딱 찍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뭐 굉장히 이거 혼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이거의 답을 정부 당국에서 내면은 저는 고개 끄덕끄덕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애가 하나 있는데 둘째 임신하고 있어요. 저는 4인 가족입니까? 3인 가족. 4월 말에 제가 해고될 예정이라고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등등 지금 뭐 이 종부세 여기는 뭐 더 지금 뭐 지뢰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취약계층 지원할 것인가, 전 국민을 위한 경기 부양책인가 그 성격만 뚜렷이 나오면 그다음에 우리 같은 뭐 옆에서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대안들 막 갖다 댈 거거든요. 네. 두 개가 혼재돼 있는 상황. 이거 뭐 갈라내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얘기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예. 네. 그럼 또 기준 얘기 한번 더, 더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맞벌이 부부 이제 이슈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다자녀 가구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준 자체를 보게 되면 정부는 이제 4인 가구를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인 이상에 대해서 5인, 6인 같은 경우도 이제 4인 기준으로서 1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겠는데 또 한편에 지금 그 상대적으로 이제 불이익, 좀 불공평성 이런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재난소득을 책정하는 것도 기준을 보면 특히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 이제 문화적 차이가 지금 등장하는 게 미국은 개인당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인 1인당은 1,200불 그리고 16세 이하 미성년자는 500불을 주는 이런 그래서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 즉 구성원이 늘어도 결국은 100만 원으로 한정되는. 그래서 기준을 가구로 하느냐 개인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가 이번에 강하게 좀 반영이 되었다는 게 이건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로 좀 보입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구성원이 많으면 즉 가족이 많으면 지출도 많고 거기에 따른 부담도 크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도 이번에 좀 고려되지 않고 오직 그 가구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된 하나의 이유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가 있는데
있는데 와이프하고 자녀는 서울에 있어요. 그럼 이런 가구가 또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의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논란의 모호성 얘기가 기준의 모호성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가 봐요. 네, 그건 좀 더 아마 맞벌이와 1인 예. 가구의 문제는 좀 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혼부부 중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안 한 또 경우도 그러네요. 또 다르죠. 우리 혼인신고를 막 해버리면은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맞벌이에서. 예. 안 한 채로 일단은 좀 결혼하고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번에 2019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이 돼서 둘 다 받게 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지금 불만과 불안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 경계 라인입니다. 예. 가령 뭐 5천 원, 6천 원 차이, 네네. 10,000원 차이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23만 4천 원이라면 23만 7천 원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근데 우리가 미국 사례 좀 전용해 보면 미국은 일단 99,000이라는 달러라는 연봉 캡은 있습니다. 근데 99,000의 그 사이의 경계선도 1,200달러에서 차감해서 주거든요. 네. 1,000달러 이렇게 900달러.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이 경계를 딱 완전 칼같이 자를 것이냐? 아니면은 양쪽 경계 라인에 있는 사람도 적지만 마치 줄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분명히 또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 정말 100원 차이, 뭐 300원 차이로 탈락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그 억울함을 토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네. 건보료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지역 가입자하고 가입자. 다릅니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는요. 2018년도 대한 이 종소세를 낸 2018년도 5월달 기준이 되거든요. 거기다 지역 가입자들도요. 10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또 나뉩니다. 100인 이상은 매달 이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2020년 3월달에 되지만 100인 미만은요. 작년도 4월달 기준이 되거든요. 작년도 4월달에 뭐 하시면은 뭐 지금 소득이 이렇게 피해를 받은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사실 1,000원 차이, 2,000원 차이로 떨어지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면 이거 정말로 뭐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공평성, 뭐 불공정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근 아무래도 이슈가 이 코로나19 때문인데 이런 피해가 그럼 정확히 또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특히 지역 가입자들의 하소연이 굉장히 많이 네. 있죠. 2018년 소득은 부정확하다. 그래서 예. 당국이 최근에 소득 힘들어진 부분은 증명한다면 받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 긴급자원 대출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 공식적으로 한 600만 명, 뭐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대출 연차했거나 신용등급 낮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180명 정도만이 일단 대상으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재난긴급지원금 받는 구조는 뭐냐? 어려워져야 받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내가 어려워졌다는 증명 중에서 어려우니까 체납했겠죠. 어려우니까 카드값 못 냈겠죠. 그런 걸로 만약에 증명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서는 소상공인 관련한 긴급지원 대출은 못 받는데 이쪽에서는 재난긴급지원금은 그렇게 해야 받게 된다면 이 두 기준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충돌되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들어진 걸 증명해야 준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서류를 제가 채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상공인 중에서 지역가입자 중에서 힘들면 재난기본금을 주겠다.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또 이 역설적인 측면이 많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것들은 보완책도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번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절차상 이슈를 좀 이야기하고 기준으로 이슈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그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거기에 이제 비해서 독일 사례를 이제 보게 되면 예. 이제 생계 지원을 위해서 이제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다음 최대 5명의 정규직을 보유한 회사에 기본적으로 이제 5,000유로를 그러니까 673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급을 하고
이제 3일 만에 지급했다는 게 놀랍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핀포인트로 잡아가지고 핀셋으로 잡아서 바로 지원을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70%로 잡고 난 다음에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역차별 이슈라든지 공정함 이슈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이슈가 대학에서 성적을 평가할 때 이슈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하고 B의 그 양자는 실제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토론에서 뭐 1,000원 또는 500원 뭐 이런 차이에서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A하고 B 또 B하고 C의 커트라인을 잡을 때 경우에 따라서 0.2, 0.5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어떤 불합리함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성적을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A하고 B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정말 심사숙고하는 저희는 매 학기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이런 즉 평가 기준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런 문제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더불어서 이제 정부가 고액자산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발표를 미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종부세가 뭐 부유층하고 중상층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지금 없고요. 특히 이제 이번 거는 최근 소득 감소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안 되고 또 종부세를 하더라도 상가를 갖고 있으면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상가는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시에 있는 뭐 중간층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내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 갖고 가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야당 측에서 내놓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주는 방법이 훨씬 더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을대을의 갈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또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경 못 해주겠다 이랬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연말에는 한번 소득 정산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가 모인다 이거죠. 그럼 지금은 다 지급을 하고 네. 연말까지 정확한 또 국민적 합의가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세금적인 차별을 두는 것이야말로 지금 신속성과 또 뭐 선별 과정에서 그런 비용들을 빼고 빠르게 필요한 곳에 가는 부분들로 가지는 굉장히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득 하위 10%는요, 1차 추경 때 지금 뭐 벌써 220만 원 정도의 지금 쿠폰이 나가요. 예. 네. 그래서 뭐 의료생계비 급여수배자들은 거기다 또 100만 원 하면 320만 원이거든요. 등등등을 봤을 때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봤을 때 뭐 이런 국민 간에 이렇게 어려울 때 또 갈등을 내세우는 그런 기준의 모호함, 이것은 진짜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고액자산가라는 그 개념 자체도 사실 조금 모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부분들 정말 집 한 채 있는데 집 한 채가 가격이 올라서 고액자산가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종부세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국에서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종부세라는 게 이제 시가 한 12억 정도, 뭐 2주택자야 좀 다르겠지만은 뭐 6억 이상 두 개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공시가격 이제 8억, 그다음에 공시가격 6억. 그러니까 셀러리맨 중에서 직장인 중에서 공시가격 6억의 집을 보유한 자, 공시가격 6억이면은 한 시세 한 8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직장인분들은 무슨 반론이 있냐면 이제 여기에서 부채가 있잖아요. 대출 같은 경우에. 지역가입자에서는 그 대출을 감안해 주는데 우리는 왜 대출 안 감안해 주냐? 대출 우리도 빼달라. 그러면은 계산하는데 하세월 나오죠. 근데 자산이 또 부동산만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금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금감원에 연락해가지고 직장인 가구당 예금 얼마 있냐? 그거 찾는데 금융자산까지. 금융자산까지 3, 4일 걸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상가랑 오피스텔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피스텔 갖고 있으면 또 세금 안 내니까. 그럼 오피스텔은 또 얼마짜리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은 이 직장인 중에서 또 배제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5월 지급 적기성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게 뒤로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당국도 지금 쉽게 주말이 걸렸음에도 이번 주에 언제 발표할지를 직장 가입자 중에서 자산을 뭘로 증명할지를 발표 못하는 게
이거 해보면 해볼수록 마치 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계속 이 문제가 생기니까 선뜻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세 분은 다 일단은 만약에 기초 그 생활수급 대상자가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하면 전 국민에게 다 일단은 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네. 보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연말정산 때 정산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급 기준 그리고 적시성, 지금 긴급성 이 두 가지 이슈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지적을 하고 있는 게 그건 처리 비용. 그 어느 정도의 처리 비용, 그러니까 기준 산정의 처리 비용이 드는가를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우리가 요인을 생각을 해볼 때 일단 지급, 즉 긴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고 연말정산 때 그걸 다시 정리하는, 즉 정산을 하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총선 이후 그리고 5월 정기국회로 이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가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고 즉 선지급 후 정산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네. 미국이 지금 아무런 논란이 없잖아요. 예. 1,500불 주고 뭐 애들 분별로. 600불 주는데 미국은요 4월 15일 날이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신고가 4월 15일까지 끝나고요. 그때부터 소득 정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 자기가 한 해 버는 거 다 줘야 돼요. 그 자료가 오니까 미국은 탁탁탁 그거에 맞춰서 지금 깔 거 까고 넣어줄 거 넣어주고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게 12월이잖아요. 1월 달이고. 그때까지 미뤄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딱 기준만 정해서 쭉 나눠주니까 그것이 먹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산은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번에 네.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차이를 보면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떤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이슈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도 차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99,000불. 미국은 이제 고소득자 기준이 10만 불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1억 2천 정도 이상이 되면 뭐 고액 소득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적으로 뭐 그동안에 뭐 이제 누적된 게 세금에 대한 탈세 이슈라든지 예를 들면 뭐 불법 정책금 등등해서 세금 이슈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99,000불을 기준 가이드라인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미국은 역시 오랫동안 그런 누적된 어떤 세금에 대한 신뢰 또는 과세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이제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주기로 했고 뭐 기준이 정말 논란이 있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해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 스텝이 정부가 이번 주에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7조 1천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 재정 건정성 우려에 정부는 적자구체 발행 없이 이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좀 가능한 계획일까요? 올해가 일단 슈퍼 예산이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멈춰 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생각에는 그동안에 다른 곳에 투입될 이 예산들이 못 쓴 경우 또 이게 지속된다면 못 쓸 수 있겠다를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나 등등해서. 그렇다면 세출을 좀 조정을 해서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멈춰 섰기 때문에 그 돈을 이번에 일단 2차 추경으로 사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돌아가고 집행한 것들을 보면은 거의 돈도 못 썼습니다. 이게 다 뭐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7조만큼이 과연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상당 부분은 세출 구조 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도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사실 1차 추경하면서 그걸 국채 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거의 10조가 이제 국채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10조 정도가 또 얹힙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추경을 하기 전에는 이 한 달에 채권 시장에서 뭐 이 국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그러니까 능력이 한 11조 됐는데요. 거기에 얹히기 시작하면요.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채권은 왜냐하면 채권이 많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이 채권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실질 금리가 또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아닙니까? 네. 추가는 돈을 더 넣는 거고 경정은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조절, 경정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죠, 먼저. 그래서 뭐 국방비를 깎느니 의료 급여를 깎느니 이러는데 그거부터
딱 먼저 내놔서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경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뭐 먼저 지급하는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지금 교란, 특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제한의 역습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돈을 너무 풀으니까 지금 한계 기업이 계속 연명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란되는 채권 시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동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봤을 때 뭐 이 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쓰더라도 써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게 세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지 의문스럽네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그러니까 일적으로 보면 예산에 대한 다이어트인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예산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저희가 실제로 저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보는 느낌은 작년 추경도 실제로 그걸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같은 경우도 그건 홍남기 부총리가 충분히 그 점을 좀 인지하고 있는 걸로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예산 자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예산들을 잘라낸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충분히 이제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경기 침체가 지금 이미 예고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법인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또 이번 한 번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면 더더욱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이제 0% 성장, 마이너스 성장 지금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1% 정도의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1.26 정도의 세수 이 뭐 급락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우리가 0% 성장 간다면 지방 세수는 3조 이상이 지금 뭐 펑크가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막아내야 되는 부분, 특히 이제 IMF 때도요 3년간 이 사실 뭐 계속 경제 성장이 뒤로 갔기 때문에 장기 추세로 갔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5년 동안 세수가 펑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 방법은 내놔야 됩니다. 증세를 하겠다 그러면 증세를 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 적자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가야지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만에 하나 이번이 1회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2회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실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행정비용 못지않게 국민과의 소통비용, 국민의 화합비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1차가 하위 70% 지급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19가 더 어려워져서 2차를 지급해야 될 상황이 왔다면 그 다음 2차 지급할 때는 이제 상위 30%겠죠. 1차 하위 70% 재난기금급 지원을 못 받은 국민들은 그때는 어마어마한 반발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1차, 2차까지도 가야 될 거라고 본다면 실은 이 하위 70%라는 이 커트라인을 이거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를 2번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70%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것이 80%가 느끼기에 70%는 그닥 자기와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왜 우리가 복지를 할 때 하위 20, 하위 40만 따지냐면 누가 봐도 국민들의 소통 비용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위 20과 하위 40. 그래서 큰 어떤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위 60, 하위 70만 오면 문제가 생기고, 지금 벌써 각종 커뮤니티에서 고용 안정된 분들이 왜 주냐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국민 두가 나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긴급지원금도 일회성이 아니라 1, 2회라고 한다면 이 70%는 또 고려를 해봐야 돼, 지금이라도요. 그러니까 아예 선을 일회성으로 긋는다, 이제 더 이상 없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하나의 명확한 기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기가 힘들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인 거잖아요. 일회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이제 추경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3차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지금 코로나의 확산 자체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 이제 아직까지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해 여름까지도 이 충격이 아마 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뭐 긴급 재난 지원금 등등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미국이나 어떤 독일 그리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불한 다음에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 수당을 일주일에 400주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을 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보조금 임금 감소분을 메워준다라든지 또는 호주 같은 경우는 실업 한 600만 명에게 뭐 이제 생계 지원에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아마 100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음 스텝은 일시적으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은 정말 긴급한 재난 지원에 대한 금액입니다만 그 다음에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말까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 정부들은 바로 그런 다음 세컨 스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긴급재난 지원금을 가지고 힘을 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빨리 종식시키고 다음에 경기하고 실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동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실업에 관해서는요, 좀 한번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국은 실업 급여를 주는 데 방점을 찍었고요. 유럽은 자기의 이 고용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9주에서 36주로 늘려줬어요. 그리고 매달 600불씩 더 줘요.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가 중위소득이 자기가 평소에 받았던 거 100%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역설적으로 마음 놓고 자릅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 건이 지금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해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거긴 예. 또 이 고용의 유연성이 이제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데 하지만 이 유럽은요, 고용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데는 유지하는 데 주거든요. 우리도 이거 자칫 실업 급여를 늘리면은 우리도 그런 현상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 유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각 나라의 이런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고용 유지책을 보니까 거의 GDP의 지금 10% 정도, 10% 11% 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7% 정도 썼거든요. 예. 근데 독일 고용 안정을 가장 힘쓰는 독일에서는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따라서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고 이 부분 실업에는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이야말로 가장 좋은 지금 복지 정책이자 재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정부 쪽에서는 아직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뭐 고용 유지라든지 아니면 실업과 관련된 정책이 나온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 없고 다만 그러니까 이런 멘트는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멘트?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이제 기업이 돌아오는 회사채죠. 이 채권이라든가 단기 차입금에 막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고요. 당초에 채권시장 안정펀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항공사들, 뭐 아시아나든가 대한항공 등의 회사채는 이제 빠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것도 좀 포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은행 규제를 풀고. 이게 왜 고용이냐면 기업이 흔들리면 고용은 당연히 구조조정이 나오잖아요. 이스타항공 그렇죠. 문제처럼. 예. 그래서 현재 당국은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이 단기 차입금 못 막아서 흑자 도산하는 경우는 막겠다 정도까지인데 일단 이 불똥이 이제 기업으로 튀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100% 고용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될 겁니다. 네네. 뭐 회사채 기업원 매입과 관련해서 일단 나온 대책 또 언급을 주셨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당 50만 원 주세요. 0648님이 올려주셨네요. 가구별이 아니라 인당으로 주세요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지금 그리고 뭐 3억 이하의 주택 한 채 급여자 말고는 다 소상공인이 맞다. 이렇게 아무래도 기준에 관해서 많이들 의견들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총선이다 보니까 일단 총선용을 많이 낸 게 아니냐.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90님은 나라에 빚만 쌓이니까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만 지급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또 반대의 의견을 올려주셨고, 7837님은 누군 주고 안 주고 다 주던지 모두 다 안 주던지 불공평하네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받게 돼 있네요.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요. 네. 뭐 야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 국민한테 50만 원, 그러면 25조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25조를 그러면 국채를 발행했냐? 그게 아니라 야당이 제안했던 국민채. 우리 지금 현재 유동자금이라는 게 시중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1%, 2%에 지금 뭐 이자밖에 못 받는 거를 그러면 3% 정도를 준다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채도 지금 뭐 우리가 뭐 어떤 피해를 안 끼치고도 할 수 있는 대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지금 어려울 때는 서로 간의 논쟁을 피하고 이 국민 간의 이 단결된 힘으로 방역에 지금 힘써야 될 때니까 그런 부분을 쪽 야당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 큽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의 1인당 50만 원 즉각 지급하자. 이게 참 기준이 딱 정해지기 전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웃으세요? 네, 아니요. 그 방금 맞습니다. 뭐 그랬었으면 또 하나의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특징적인 게 현금을 지급하자고 현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초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슈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앞서 최영호 박사께서도 이야기는 했지만 돈맥 경화를 좀 푸는, 특히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도 매출 10억 안 되는 분들이 진짜 어렵거든요. 뭐 매출 5억, 3억 안 되는 분들 정말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김경주 그 아이디어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한 3개월이건 혹은 6개월이건 딱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바우처, 쿠폰 형식으로 다 나눠주면 국민들에게 그거를 막 정부 정책 반하려고 안 쓸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더라도 설렁탕 한 그릇은 사 먹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가더라도. 그러면 3개월에 혹은 뭐 5개월에 한 10조 정도, 9조 1천억 원의 돈이 막 풀리는 겁니다. 막 우리 가게에 풀리고 막 동네에 막 풀리게 된다면 빠르게 어떤 단기 몰핀을 맞는 그런 형국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 얘기하는 건 또 현금으로 줘버리게 된다면은 그 저축해버리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이제 유동성의 함정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또 저기에서는 상품권 대신에 현금으로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취지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달라지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쿠폰으로 지급을 하되 사용처를 통신료 납부라든가 자녀 학원비라든가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좀 월세까지 좀 사용처는 월세까지. 넓혀준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말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아주 아이러니하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제 70% 국민의 70%에게 준다는 것과 미래통합당이 이야기하고는 국민 전체에 준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당론에 비교해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전체에 주자고 주장을 해야 되고 통합당은 그걸 제한적으로 국민의 예를 들어서 50%라든지 또는 소득의 상한선을 미국처럼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연봉 7천만 원 이상은 이하만 준다든지 이런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되는데 양 당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각자가 자신들의 당락에서 자신들의 어떤 당론을 떠나서 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떠나서 필요한 게 이번에 황교안 대표도 결국은 왜 이걸 50만 원 전체 지급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민주당에 반대하고 총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민주당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현재 국가의 재난 상황이고 국민의 어떤 생활 자체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거꾸로 이용할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전 국민에게 소득 기준 없이 다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앞서서 돈맥 경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이제 고정비라든지 생활비를 납부하는 데 쓸 것이고 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돈맥 경화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 없이 다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라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뭐 디시전 트리를 위에부터 나오면 취약계층 줄 거냐, 경기 부양책으로 가냐, 처음부터가 다른데 지금 이거를 굉장히 짬뽕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은지를 지금 뭐 우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깝고요. 지금 딱 선언을 해야 돼요. 이건 취약계층이다. 우리 뭐 진짜로 712만 원인가요? 4인 가족? 그러면 연봉 8,500만 원이에요. 그분들 살만하시니까 좀 더 내립시다. 뭐 등등. 아니면 경기 부양책으로 하면 실제로 이 한계 소비성은
상위 계층들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방점을 처음부터 그것을 흐리게 하니까 지금 이런 논쟁들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뭐 3차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3차 추경 가능성은 이미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뭐 모자르면 또 가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7% 정도 GDP 대비 7% 썼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분명히 비교하실 거란 말이죠. OECD 지금 OECD 평균 11% 같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더 쓴다는 이제 뭐 명분을 얻었으니까 하고 일단은 지금 재정 외에는 지금 방법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쓰는데 쓰자는 거에만 지금 다 동의를 하시고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에 지금 뭐 문제지. 사실 기업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고용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 그래서 뭐 감히 저는 뭐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일자리 정부로 시작한 이 정권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방점을 두고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원책을 나가는 것이 뭐 소득 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전체적인 경제 정책하고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2차 추경은 이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잖아요. 이제 이걸로 2차 추경이 되고 아마 3차 추경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업 쪽의 문제를 좀 예측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행히 코로나19가 이 정도 국면에서 잦아들게 되고 정말 기업까지도 이 불똥이 튀지 않는다면은 모르겠지만 정말 또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늘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업 문제 지금 외국에서도 속속 신용평가사들이 이 회사들의 신용 등급 막 낮추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그 칼날들이 쭉 전 세계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힘든 기업, 무너지는 기업, 뭐 살아날 기업들이 쭉쭉쭉 나오게 될 테니까 이제 3차 추경은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그 3차 추경은 어디에다 써야 될까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산업과 기업 쪽으로 한번 좀 생각해 두면 어떨까. 2차는 이제 이 긴급지원금을 어떻게 되든 현명하게 좀 마무리하고요.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만약에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거의 50년 만에 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2차 추경 뭐 그리고 또 뭐 본 예산도 지금 이미 그 뭐 전례 없이 지금 뭐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차, 2차를 추경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고 또한 추경을 할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또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살리는 이슈로 갈 때는 예를 들면 기업의 그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채권 얼마 전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왜 우리는 미국처럼 한국은행이 기업 채권을 사지 못하는가라는 직접 매입. 예. 그 이제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이슈를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의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현재 이제 각 부분에서 그다음에 3차 추경에 들어간다면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 제기 또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건 SOC 분야입니다. 그래서 건설협회나 이런 쪽에서 SOC의 추경들이 충분하게 투입돼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 쪽만 아니고 토목이나 건설 쪽만 아니고 거의 지금 우리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이제 투입할 예산은 적은, 공급은 작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2차 추경까지의 예산에 대한 효율성 등등을 또는 제대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는가라는 적절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분석한 후에 3차 추경이라는 것들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청자들은 정말 궁금하실 게 뭐 언제 받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총선 이후 뭐 추경까지 하면 뭐 5월 이후, 6월 이후 이렇게 뭐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일단 공식적인 계획은 5월 내입니다. 5월 네. 중순으로 잡혀 있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는 앞서 말한 그런 보완책, 즉 건보료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직장 가입자, 셀러리맨 중에서 재산 많은 분들을 어떻게 커트라인에 넣을 것인가,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 중에서 최근 힘들어진 부분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서류와 그때 나올 때 논란을 보면 5월 내 지급일지 아니면 뭐 그 이하 넘어가게 넘어갈지. 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네. 결과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진짜로 그걸로 다툼이 있고 거기서 또 다른 모멘텀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메르스 때는요. 5개월 만에 반등합니다. 예. 97.7에서 100 넘어가는데 5개월 걸려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78.4예요. 네. 그러니까 한참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추경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아니 지금 돈 줘봐요. 누가 써요? 나가서 마스크도 없는데 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국민이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셔야 될 때지 이렇게 논란을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세 분과 알겠습니다.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